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사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나요?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 하나는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쪼개자는 이야기가 요즘 미국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쪼개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국민 백희영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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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한 주가 아니죠?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쵸. 또 녹음하고 일하고. 뭘 했죠 제가?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요즘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나요? 휴가 갔다 왔어요. 저 이틀 휴가. 아, 어린이날 좋겠다. 연휴를 맞아가지고 캠핑 갔다 왔죠. 캠핑? 근데 진짜 캠핑을 하고 보니까 예. 이 환상이랑 다르고 환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캠핑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진짜? 힘들더라. 남자 캠핑 넷이서 진짜 쉽지 갔거든요. 않아요. 남자 넷이서 갔는데 다들 장정들이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집에 와서 뭐가 힘들었는데요? 텐트 치고 걷고 그리고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요. 막 뭐 하면은 뭐 치워야 되고 다 뭐 직접 뭐 설치하고. 맞아. 진짜 이게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게 좋더라고. 몇 박 며칠 갔다 왔다고요? 저희 원래 2박 3일 계획이었는데 네. 1박 2일만 하고 철수했어요. 너무 진짜요? 힘들어서. 근데 텐트가 저 뭐 캠핑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캠핑인데 그러니까 텐트를 한 동 가져왔거든요. 네. 캠핑을 하는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캠핑 그 텐트 안에서 4명이서 잔 거예요. 근데 최대 4인용 텐트라 그랬는데 저는 진짜 군대 다시 간 줄 알았어. 진짜 그 넷이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웃겨가지고 그냥 누웠는데 웃기더라고 그 상황이. 그래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네. 뭐 이런 친구가 전구 이런 거 가져왔거든요. 전구. 그러니까 캠핑. 그 감성 캠핑 설치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생존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남자분들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참 보기가 좋네요. 저희는 뭐 주기적으로 여행 가거든. 1년에 2번 정도? 1년에 2번. 근데 신기하네. 이번에 우리끼리 말했죠. 펜션 가자. 다음부터는. 늙었으니 맞아요. 이제 펜션 네, 가고. 안 돼. 그래도 그런 걸 해보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아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쵸. 아무튼 백희영 기자는 그럼 뭐 하셨나요? 저는 좀 생각나는 게 하나는 6개월 동안 밀려있던 결혼 본식 사진을 드디어 골랐고. 진짜. 그거 깜짝 놀라서 글 잘못 올린 줄 알았잖아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자기 사진 셀렉 끝났다고. 네. 왜 이거가 왜 지금 올라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다시 열어보는 게 힘들었고. 대통령 취임식급 아니에요? 6개월 너무 일찍. 귀찮았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3년 반 동안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이러다 난 진짜 저꼴 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셀렉을 했고 돈을 날리는 거니까 안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미의 세포들 전시회 갔다 왔어요. 그런 전시를 해요? 인기 엄청 많겠다. 인기 엄청 많아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맞다. 어린이날을 맞아 갔다 왔어요. 녹화 기준으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근데 요즘 전시 들어가려면 웨이팅 엄청 길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거든요, 전시를.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웃긴 게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자기 프라임 세포가 뭔지를 찾는 게 나와요. 다들 웹툰 보셨죠? 네. 프라임 세포 뭘 것 같아요, 남국민 기자는? 근데 너무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제가 당연히 막 약간 감성 세포나 아니면은 약간 뭐 사랑 세포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화난 세포 아니에요? 근데 히스테리우스 세포 나와. 이게 역시 제3자가 보는 게 정확하죠. 맞아, 정확하다. 그래서 진짜 웃겼잖아요. 그 히스테리의 결정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히스테리우스 세포가 제 프라임 세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편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있죠. 오늘부터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근데 느끼실까 과연? 이게 뭐 본격 이게 뭔가 개편을 근데 왜 해보는 이렇게 건 아니고. 자꾸 구독자 수가 저는 189길래 지금 녹음 기준으로 그쵸. 저는 그쵸. 180에서 돌파한 줄 알았는데 190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구독자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저희가 곧 개편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모르겠어요. 방송 뭐 횟수를 늘리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이야기를 더욱더 활기찬 방송으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 가져온 책이 빅리스라는 책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빅리스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제목이 이제 영어죠. 빅 플러스 NESS에서 뭐 이제 거대한 것 뭐 이런 건데 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 책은 반독점, 그러니까 독점, 미국엔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독점 기업을 쪼개는 그런 법인데 네. 그걸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작가가. 그리고 굉장히 짧은 책인데 주장이 간단해요. 반독점법을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았지만 다시 가동시켜서 네. 거대 독점 기업,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빅테크 기업이죠. 를 쪼개자라는 주장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소규모의 기업들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요즘에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을 수 있지만 좀 요즘 나온 뉴스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녹화 때 했던 게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플랫폼 제국이 이제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애플 이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제국들을 얘기하면서 쪼개야 된다는 뉘앙스로 그때 그 작가가 스콧 갤러웨이라는 작가가 말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분이 이제 그런 독점에 대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빅테크에 대한 좀 반발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바이든 정부도 그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도 이 테크에 대해서 좀 반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 전부터 이게 솔솔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제 좀 그 독점이나 그런 거를 그 규제를 받을 것이다. 그때는 뭐 트럼프도 거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애플 이런 게 거의 전쟁을 벌였고, 원래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빅테크를 한번 손봐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디테일의 문제였는데 근데 요즘은 이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뭐 그 바이든이 의지가 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뭐 미국이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바이든 취임했을 때 거의 최악이었고 지금 이제 뭐 백신 놓고 거의 뭐 코로나만 하는 수준인데 숙제를 밀어놓은 거죠 좀.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이런 거 좀 묻히고 있는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바이든이 얼마 전에 저번 달인가 3월 달에 중요한 인사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됐는데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다룬 이슈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작가예요. 팀 우라는 분인데 이름이 특이하죠. 아시아 계열인가요? 그 아버지가 대만계고 양쪽 중에 한 분이 대만계고 네. 한 분이 이제 뭐 영국 캐나다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 성을 물려받았겠죠. 대만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3월달에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예요. 어떤 위원이냐면 네. 기술경쟁정책자문보좌관. 라는 걸로 임명이 됐어요. 보좌관이면 일단 백악관의 그 참모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청와대 뭐 비서관 뭐 이런 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법대를 졸업했네. 그렇죠. 약간 출신이 뭐 이렇게 되면은 스콧 갤러웨이가 기술 관련이었잖아요. 네. 이분은 법이 베이스예요. 그것도 콜롬비아 대학교 네. 법대 교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이 베이스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런 걸 좀 정의의 관점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런 기술 경영의 관점으로만 보던 게 아니라 이분은 법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원래 좀 법 쪽의 분들이 좀 이런 거 좀 단호박이잖아요. 그런 거 좀 명확하게 나누시고 그렇죠. 그런 강경한 입장이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좀 그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신기한 게 망중림성 뭐 그쵸,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네. 이분이 우리한테 벌써 낯선 분이지만 네. 왜 이분이 중요한지를 오늘 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게 국가경제자문위원회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위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위원회 그냥 뭐 사건 터지면 하면 위원회죠. 그냥 뭐 대책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의. 미국은 굉장히 그런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간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뭐랄까 위원회들이 권한이 강하고 네. 그런 좀 위원들 중심으로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좀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면이 많은데 이 국가경제위원회도 굉장히 영향력이 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을 하고 또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임명했을 때 좀 이례적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지금 빅테크와의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그 독점 그 체제를 두고 보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을 임명한 건 그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보좌관 한 명 임명을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보좌관 임명하면서 한국이 청와대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문제 분명하다. 이 문제가 뭐냐 빅테크 문제 분명하고 네. 이 사람을 임명한 건 우리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셈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명만이었으면 뭐 모든 정부에는 그런 강경파들이 들어갈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네. 그 한 1, 2주 있다가 이제 리나 칸이라는 이분도 로스쿨 출신이에요. 예일대 로스쿨 나온 분인데 네. 이분을 또 저기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FTC라는 데 위원으로 임명하거든요. 연방거래위원. 여기가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우리로 치자면 김상조. 그렇죠. 이제 우리도 공정거래위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원장 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분들이 이 나라의 그런 공정거래나 담합, 뭐 독점 이거를 다 처분을 하는 분들인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가 굉장히 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리나칸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졸업 논문이 뭐냐면 아마존의 반독점법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신에서 뭐라 그래 아마존 킬러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강력한 규제기관의 위원으로 리나칸이 들어가고 젊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젊어요. 논문이 아마존으로 나올 정도면은 진짜 최근에 졸업을 굉장히 했어야 되는데. 젊으시고 네. 전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한 3, 40대? 40대 수준? 그리고 이제 티모도 굉장히 좀 한 50대 정도 될까? 젊은 교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진짜 어린 나이에 공정거래위원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칼을 휘두르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막 무슨 수십 명 우리처럼 막 그냥 자문위원 아무나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결정 권한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주제로 학위 논문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로스쿨 졸업 논문. 졸업 논문이 그건데 그러면 사회생활 경험도 잘 없을 거고 뭐 있어봤자 진짜 몇 년밖에 안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빅테크 규제 일선에 칼을 쥐고 있는 거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소장파 학자를 딱 픽을 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준 거죠. 근데 이게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규제기관과 대통령의 가장 주변에 있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딱 빅테크 킬러라는 분들을 임명을 한 거예요. 연달아. 그러게 그건 되게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걸 개별로 보면은 그냥 작은 뉴스 같지만 딱 합쳐놓으면 이 바이든이 분명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바이든에 대해서 좀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이분이 뭐 그냥 물렁하고 그냥 친근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노련하다. 이것도 이제 수를 둔 거죠. 포석을 딱 두고 예를 들면은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게 독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물론 소송을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백희원 기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법학자에다가 망중립성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망중립성이 우리가 한번 다뤘었나요? 망중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때요? 안 들은 것 같은데. 다루진 않았던 것 많이는 들어봤죠. 그쵸? 당연히 망중립성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사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논쟁이 이게 작년에 트럼프가 망중립성을 폐지한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폐지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망중립성 그러니까 이분이 2003년에 그러니까 넷 뉴트럴리티라고 하나? 망중립성이라는 거를 처음 제시한 분이에요. 그 개념을 만든 그 개념을 만든 분이에요, 아예. 네네. 그리고 그게 관철이 됐죠. 그러니까 그 망중립성은 트럼프가 폐기하기 전까지는 이 인터넷 질서를 아주 뭐랄까 딱 기준이 된 헌법 같은 거죠, 말하자면. 뼈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든 분이 팀 우거든요. 근데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분인데 그럼 망중립성이 뭐냐 하면 이게 한마디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등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SKT면은 SKT 인터넷망을 깔잖아요. 근데 SKT가 카카오톡한테는 돈 받고선 카카오톡한테는 뭐 1GB 속도까지 허용해주고 10GB 하고 싶으면 10,000원 더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망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망의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차등 요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망 중립선 내에서는 속도로 제어를 하나요? 그러면? 무조건 그 용량 단위로 그냥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고속도로가 있잖아 우리. 근데 고속도로엔 톨게이트 얼마 1,000원 예를 들면 1,000원 내고 들어간 모든 차들이 그냥 똑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에서 10,000원 낸 차는 시속 100km까지 다닐 수 있게 해주고 5,000원 낸 차는 50km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사업자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속도별로 차등 요금을 두면 안 된다는 게 망중립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더 비싸게 받고 더 빨리 해주고 싶잖아요. SKT 입장에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만들어주고 싶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자가 거의 이 인터넷 세계를 거의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네 오늘부터 속도 그냥 1메가바이트로 끝내야겠어요 하면은 다들 페이스북 로딩이 안 되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AT&T나 그런 버라이즌 같은 미국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이 네. 인터넷 시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공룡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넷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싶었는데 네. 이때 팀우가 등장한 거죠. 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너네들의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망중립성이란 걸 도입을 한 거예요. 너네들은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라이즌 이런 애들이 그냥 페이스북이 막 성장을 눈앞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진짜 기념비적인 인물이었군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전적이 화려한 분인 거예요. 이미 한 건을 하신 분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사용자들은 인터넷 속도별로 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부분은 망중립성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 통신사가 제한을 하는 이런 거에 차등을 두는 게 문제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중립성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접속하는 문제라기보다 그 쏴주는 거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통신 사업자들이 거의 독점 기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분은 반독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길 규제한 바람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SKT가 망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네. 카카오톡 속도를 그냥 죽여버렸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다들 문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카카오 처음 나왔을 때 뭐 물론 망중립성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규제를 한다. 라고 그쵸. 통신사들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망중립성이라는 이제 방패가 나온 거죠. 이제 인터넷 세상 규칙이 나와버리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걸 했으니까 한국도 그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도입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막 인터넷 종량제 이런 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 기념비적인 전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IT 산업 입장에서는 정말 거의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은인 같은 분인 것 같긴 한데 거의 IT 산업계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분이 나왔으면 IT 기업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적으로 바뀐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뭐 팬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뭐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이뻐가지고 뭐 망중립성을 주창한 분이 아니라 네. 이분은 딱 지조가 있는 분이에요. 무조건 독점 기업은 안 된다. 지배적인 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미 뭐 시가총액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냥 올드 산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를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자리를 잡았죠. 그럼 이제부터 너네가 독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독점 행위를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 게 2017년, 18년쯤이거든요. 네. 그래요? 이 책이 예전에 나온 게 아니었? 한 2년 이번에 정도 나온 게 됐어요. 아니에요?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출판사도 좀 이런 뭐 티무 임명 이런 거를 좀 보고선 이분을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겠죠. 네. 뭐 빅테크의 저승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번 IT 출입 기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내에도 그런 좀 GD넷이나 블로터 같이 좀 그런 테크 전문지들은 좀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외에는 그냥 단신 처리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종합지들은 아직 다뤄야 될 게 너무 그쵸. 많기 때문에 움직여야지 나오죠. 뭐 한두 명 인사까지는 다루기 힘드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빅테크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죠. 거의 유일한 리스크가 이 반독점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 바이든이 좀 코로나 좀 정리하고 지금 바이든이 하려는 게 중산층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뭐 모든 대통령들이 목표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전 다룬 것처럼 빅테크들은 별로 중산층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자는 얘기가 나오기 너무 좋고 그 얘기를 이제 좀 한숨 돌리면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티무라는 이분의 책도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 그러게요. 한번 지켜봐야 될 책인 것 그러니까 같긴 약간 합니다. 저희가 다뤘던 플랫폼 그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국이 커졌는가를 좀 다뤄봤다면은 빅테크 이번에 이 빅리스라는 책은 좀 어떻게 규제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책일 수 있겠네요. 이제 수술대에 올리자는 얘기를 그러네요. 참 이게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그게 한 문제가 뭐, 많긴 예, 하죠. 한 10년? 아이폰 등장호가 10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한 2000년 1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10년 만에 이제 거의 거대 독점 기업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얘네들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재밌는 게 저희가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되잖아. 그것도 그 다른 그 스콧 갤러웨이 책 이름도 플랫폼 제국의 미래고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한번 컨트롤 F에서 찾아봤어요. 이분이 독점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지 찾아보니까 327번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딱 5번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말 쓰려고 하잖아요. 워딩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면 뭔가 멋있잖아요. 약간 좀 맞아요. 뭔가 세상의 플랫폼. 중심 같고. 그렇죠. 기반이 근데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냥 독점 기업이에요. 생각해 보면 다 내몰아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독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네들은 그냥 독점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독점 기업은 당연히 이제 해체나 이런 뭐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되니까 이분은 쪼개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빅리스, 그러니까 거대하다 뭐 이런 거대한 것들. 그리고 책 이름이 실제 원작은 The Curse of Bigness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큰 것들의 저주? 저주, 큰 것의 저주. 큰 것의 저주라는. 이분은 훨씬 굉장히 읽다 보면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미국에서 요즘 그런 반독점 이런 규제 경향이 약해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을 쓸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이지만 없었겠죠. 네. 그걸 바이러스라고 비유할 정도로 거의 극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빅리스의 뜻은 정확히 뭔지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뭐 없애야 할 거대 기업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긴 하지만 한 1600,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요. 전 처음에 이렇게 얇은 책이 무슨 16세기부터 시작을 하나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에 유사일에 그런 독점 기업이나 거대 기업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빅테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거대 기업들을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네. 요번에 그냥 빅테크가 그 자리를 또 차지했을 뿐이고 그럼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을 해체를 하든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대 기업들이 네. 당연히 우리는 요즘은 뭐 그 애플이 1조 달러 됐다 이러면은 막 역사상 제일 큰 기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사상 제일 큰 기업 이런 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그 네덜란드가 예전에 동인도 회사라는 거 운영한 거 아시나요? 알죠. 그쵸 막 그 향신료. 그렇죠. 식민지의 그쵸. 그 중심이 됐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역사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무슨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그러니까 인도 점령한 게 사실 동인도 회사거든요. 네. 맞아요. 네, 회사가 점령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그랬고 막 그게 네덜란드랑 사기업이 점령한 거잖아요. 사기업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 향신료 독점 무역을 했잖아요. 네덜란드. 네, 맞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당시에 상장돼 있었는데 기업 가치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9천조 원 정도 된대요. 9천조? 네, 그게 9천조.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아마 애플이 한 2천조 정도 되거든요. 애플 거의 애플의 4-5개. 4-5배. 애플이 4-5배인 우리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 1등부터 5등까지 합쳐도 9천조가 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2조짜리 기업이 그렇게 5개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아. 비슷하지 않을까? 빅테크를 다 합친 수준. 근데 그럴 만한 게 그때는 네덜란드에서 동인도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기업밖에 없고 그쵸. 당시에 그 이제 향신료라는 거 돈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엄청 긁어 모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비교가 안 되네 하면서 애플 1조 달러 됐을 때 다들 꿈의 숫자라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좀 가까운 예로 오면은 뭐 저희 록펠러 이런 거 록펠러 유명하죠. 록펠러 유명하죠. 유명하죠. 뭐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 어렸을 때. 센터. 네, 카네기 철강왕. 철강왕. 그러니까 그런 빅리스라고 하는 건 그런 역사 일에 쭉 있었던 이제 그런 거대 독점 기업을 말하는 거죠. 뭐 한국에도 당연히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유명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거 읽다 보니까 허생 조선 시대 허생. 네, 물론 허생은 뭐 만냥으로 했다지만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주 쪽에 가면은 최부자? 네, 최부자 댁 아. 딸들 뭐 이런 얘기. 최부자는 그 상업으로 일으킨 분은 아니지 그쵸. 않나요? 사업이 유지죠. 아닌가? 그분은? 지역 유지죠. 그분은 그러니까 농사로 독점은 못했지. 그리고 농사도 사실 그 조선 시대 당시는 상업이 천대된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서 내려주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하사받고 말아먹지 않고 꾸준히 가면 이제 성공한 그렇죠. 그분 있잖아요. 그 예전에 사극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상인 누구누구 해서 거상 그러니까 거상 임상옥인가? 임상옥 그분이 사실 아마 사극을 안 봤어요. 거상 임상옥이라고 있는데 네. MBC 드라마인가 그랬거든요. 맞아, MBC 그분이 드라마에 아마 뭐가 그 있긴 나왔는데 개성 인삼 무역 독점권인가를 가져가지고 개성 인삼 야 개성 인삼 네, 무역을 인삼 독점. 독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거의 지금으로 치면은 에르메스 백 같은 거였대요. 청나라 갈 때 그거 가져가면 진짜 막 북경에 소문이 날 정도의 물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에르메스 백으로 이제 무슨 소문이 나요. 이제는 거기밖에 기업 예를 들면 이거지. 한 사람 그 사람만 에르메스 백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 그럼 대단한 거. 그럼 난리 나잖아요. 난리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그분이 뭐 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옛날에는 공정거래법도 없었으니까 네. 얼마나 그렇게 해서 뭐 데려다가 뭐 가두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빅리스라는 건 이런 유사 일에 있었던 네. 독점 기업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본주의 그 자체고 사실 그래서 뭐 독점이란 게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그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점을 좀 제한한다는 게 좀 내부에서 반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러잖아요. 그럼 기업 해체 이런 얘기 나오면 뭐 굉장히 민주당 뭐 좌파 뭐 오카시아 코르테즈나 뭐 그 누구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이 좀 뭐 샌더스 같이 좀 약간 극좌로 분류되는 분들이 사회주의자 소리를 듣는 그쵸. 분들이 생각나죠. 그런 분들처럼 주장처럼 되는데 네. 저도 저도 그렇게 뭐 그냥 생각을 했죠. 시장 친화적이면 냅둬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의 지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분이 얇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 맡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출사표 같은 책이거든요. 니네가 출사표. 너네가 다 그런 반론을 할 줄 알았어라면서 준비를 한 그런 책 같아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 자체가 반독점이 미국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을 냅두는 게 아니라 반독점 자체가 그거라는 건데 네. 좀 이분이 법학자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정의, 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17세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영국 의회에서 반독점령이라는 법을 만들었대요. 1624년에 1600년 되면은 17세기 초반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지? 우리나라는 이제 임진왜란 막 끝났죠. 막 끝나고 좀 그러네요. 병자호란 당할 때쯤인가? 병자호란쯤이겠네요. 그때쯤이죠. 근데 뭐라 그래? 영국 의회 만든 법령이 뭐냐면 모든 독점은 전적으로 왕국의 법에 반함으로 완전히 무효하며 전혀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도 봐줄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는 모든 반독점법의 원조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반독점 정신 자체가 17세기 영국 의회에서 왔고 그 정신이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도 독점에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영국 의회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 이때가 자기 측근들한테 다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향료 독점권을 자기 가장 가까운 공작한테 주고 왕의 권한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목재 독점권을 어떤 후작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왕이 이제 독점권을 계속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친위 세력한테 그걸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의회는 이제 왕과 다투는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독점 반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독점의 출발이 압제 권력 그러니까 절대 왕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구도가 반독점은 그 압제 정권에 대한 저항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시장 논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시장 논리에서 애초에 출발한 게 이게 그러니까 독점 권력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독점 권력은 왕의 권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 정치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대 권력을 엄청 싫어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중앙 정부 권력도 계속 주정부 권한으로 쪼개려고 하고 그렇죠. 연방 예. 정부의 권한이 낮아지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우리의 스피릿 자체가 반독점이다 우리는. 그리고 무한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 독점 권력을 소련이나 뭐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때나 이렇게 그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져와요. 반독점을.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 당시에 그런 카르텔이라 그래서 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독점 기업을 만들었대요. 뭐 철강 기업은 너네가 다 하고 전쟁하려고 그랬겠죠. 언제쯤인가요 그게? 히틀러 시대. 히틀러 시대. 네, 히틀러 시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책에서도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이제 국가가 철강이나 이런 독점 기업을 용인을 했기 때문에 더 손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그쵸.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리고 소련도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기업은 아니지만 독점이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그거에 반대되는 정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독일 이꼴 소련 이꼴 오늘날 빅테크 이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분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가 좀 보이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약간 압제 권력에 대한 저항 수준으로 이 반독점 운동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 쪼개자는 거네요. 경제적인 왜냐하면 이분이 법학자기도 하니까 그렇죠. 좀 뭐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의의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정의라는 차원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미국이 참 그거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그 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알코아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코아? 알코아? 처음 저도 들어봐요. 꽤 기업에 관심이 많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냥 알루미늄 기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1945년이 그 2차 세계대전 한창 끝나 막바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그때 어떤 기업이었냐면 거의 모든 그런 전투기, 전차 이런 군용 장비에 들어가는 금속을 대주던 그런 거대 기업이었대요. 알코아라는 이 기업이. 근데 그 1945년에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해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의 독점 기업이니까. 아 독점 기업이라서. 네, 독점 기업이라 가지고 전쟁 중에 그런 기업을 해체하려고 할 정도의 나라였다는 거죠. 진짜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되게 생각보다 특이하다. 우리로 치면은 북한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스코를 쪼개자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게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포드 보고 총 만들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계엄령이 내려졌을 그쵸. 때니까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알루미늄 기업을 그쵸. 갖다가 해체를 하려는 게 되게 그게 기반이 가능한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참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정도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의 스피릿은 이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그러네요.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약간 그냥 좀 진보적인 사상가? 그냥 철학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좀 앞뒤 꽉 막힌 얘기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기업을 쪼개자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냥 당연히 해야 한다. 왜냐면 그래야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들리잖아요. 이념적으로만 들리는데.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렇기만 하면은 좀 당연히 그 설득력이 떨어질 텐데 이분은 경제적인 효율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쪼개는 게요. 쪼개는 게 도움이 된다.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이 크면 좀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플 좋아하는 게 사실은 그 뭐 애플 안에서 워치도 쓰고 뭐 애플 뮤직도 쓰고 다 할 수 맥북도 있으니까 되고. 다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거대 기업도 구글도 그렇죠. 뭐 모든 서비스가 하나 안에서 다 되니까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해지면 당연히 경제 효율성은 좋아지고 네. 좋아지지만 뭐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 정치적으로 나쁘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또 1960년대에는 그 IBM이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알죠? IBM 지금도 뭐 유명하죠. 컴퓨터. 근데 아마 요즘 학생들은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IBM을? IBM 근데 요즘 뭐 기업 그 IBM이 B2B 기업이 돼가지고 아니 뭐 컴퓨터 나오지 않나요? 싱크패드 이런 컴퓨터는 아니요, 그거 다 팔았어요. 그거 다 중국으로 레노버 레노버가 싱크패드구나. 중국이잖아요. 네, 레노버가 와, 그러면 요즘 싱크패드를
중국 노트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싱크패드가 싱크패드 중국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맞지 않나요? 원래 IBM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IBM PC 사업부를 판데 그게 그러니까, 레노버예요. 아 그거를 우리가 야. IBM을 직접 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근데 왜냐하면 IBM이 사실 컴퓨터 말고도 유명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체스. 아 맞아 로봇. 맞아. 그 뭐지? 그 체스 로봇이 뭐지? 딥블루인가? 딥블루?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였지? 딥블루 맞을 거예요. 그게 1990년대 아마 러시아 챔피언을 이겨가지고 네. 아 그거에 나왔었던 그 거. 개미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개미의 그 러시아 딥블루하고 왓슨을 만들었다. 그쵸. 왓슨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컴퓨터 기업인데 네. 이게 빅블루라고도 하는데 빅블루 IBM 별명이 빅이잖아 빅.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1960년대에는 그냥 애플 플러스 구글 플러스 아마존 플러스 같은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컴퓨터 산업 자체는 그냥 IBM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초거대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냅둘 리가 없겠죠. 미국 정부가 이거를 쪼개려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너네들의 그 예를 들면 얘네가 PC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기업용도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드니까 이걸 반독점으로 걸어가지고 쪼개려고 이제 달려들거든요. 미국 정부가 법무부가. 그런데 이게 조사 들어가고 굉장히 이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기업 입장 미국이 워낙 그런 법 집행 한번 하면은 탈탈 털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짜 탈탈 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문제 삼은 그거예요. 너네가 그런 하드웨어 만드는 거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건 독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박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막 완전 해체되진 않았는데 네. 이 압박이 너무 커지니까 IBM이 그냥 그런 소프트웨어가 당시에는 굉장히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잘못하면은 반독점법 걸린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는 거. 소송을 계속 하니까 네. 불리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런 하드웨어 이런 물건 만드는 것만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그냥 이렇게 바깥에 그냥 던져놨어요. 그 당시 소프트웨어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였나요? IBM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MS 도스를 만들거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빌 게이츠가 IBM에 납품을 하려고 그거를 그 친구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할지도 IBM이랑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어렸을 때 그거 만화책으로 읽었는데 네. IBM이 그렇게 큰 회사면 왜 대학생 둘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샀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IBM이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 자기들 컴퓨터에 실으면 이게 반독점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IBM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봐도 안 되는 한 거예요? 거죠. 그것까지 먹으면 우리는 분명히 규제가 들어올 거야라고 하니까 바깥에다 그걸 외주로 돌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거의 뭐 애플 정도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1조 5천억 달러 지금 1조 5천억 달러짜리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인데 이거의 시작이 이 IBM을 규제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할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했다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겠죠. 그렇겠죠.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냅둠으로써 그 막음으로써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인데 네. 이제 제우스의 아버지인데 네. 이분이 신탁을 받았더니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이길 거라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부인이 나는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요. 계속 잡아먹는데 뭐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서 제우스를 빼돌려가지고 이제 그 크로노스를 이기는 그 신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네. 한마디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효과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업들을 계속 잡아먹게 하면은 발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경쟁자들이 나타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지금도 IBM은 남아 있을 거고 IBM 혼자 다 해먹을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건데 이분은 그때 IBM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런 엄청난 산업이 발전을 했다. 즉 이런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도 반독점을 꾸준히 주장했던 이유가 방송산업도 지금은 다 NPR이라는 공영방송 빼고는 다 민영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민영이다 보니까 독점이 필연적으로 예전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NBC랑 뭐 CBS랑 그쵸. ABC 뉴스 이렇게 다 쪼개진 게 사실은 원래 거대한 하나의 기업이었는데 그거를 쪼개서 이렇게 민영 통신사가 아니라 그 방송국들을 많이 방송사들이 만들었죠.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뭐 들었어요. 그 방송국들이 많아야지 서로 경쟁도 하고 요즘 우리도 워낙 채널이 많아지니까 재밌는 거, 방송국들은 점점 힘들어지지만 저희는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사례 또 비슷한 사례로 AT&T라는 기업도 이제 쪼개거든요. AT&T는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미국 통신사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KT KT, SK, LG가 하나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하나. 예전에. 예전에. 근데 그게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쵸. 이제 기업이었는데 그 옛날에 우리 전화기 개발한 거 벨 박사 있잖아요. 아, 그렇죠. 벨 박사. 그분이 만든 기업이거든요. 벨.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전화기를 개발한 분들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화기라는 그 산업을 독점을 한 거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망을 하나로 했는데 당시에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는 아름다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화가 여기서 전화 동부에서 전화해도 서부로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네. 한 가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코레일처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주장이 그거였는데 이분들은 아예 쪼개졌어요. 결국 한 7, 8개인가? 기업으로 아예 지역별로 다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통신사가 안 좋구나. 지금은 서비스가 안 좋은 지금 것 같아요. 쓰레기 같아요. 미국 서비스. 잘 아, 터지지도 않고. 근데 그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T&T가 잘 터지는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뉴욕은 예를 들면 잘 터지는데 보스턴 가면 안 터진다던가 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AT&T의 주장이 어쩌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이거는 거는 나는 솔직히 그래도 독점법이긴 한데 그래도 통신사가 전국에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사로 쫙 깔려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분의 반론이 또 들어있어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법학자니까 뭐 그런 뭐라 할지 법정에서 이렇게 옥신각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재반박을 알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AT&T 주장이 그거였어요. 안정적인 망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봤을 때 망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망 그 다음이 뭐냐 인터넷도 나오고 5G 뭐 4G가 나오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통신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통신이 또 발생을 하고 거기 위해서 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쵸. 사실 경제학자들은 독점을 허용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수도, 전기 산업 이런 거는 당연히 국가가 독점을 해야지 이제 공급 그쵸.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가격 횡포가 일어나지 그쵸.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면 사실 저도 이 AT&T 사례를 보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망은 솔직히 국가 필수 산업 그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거의 기간 필수제 산업이죠, 같은 기간 산업. 필수제죠, 필수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민간에 맡기지라고 싶었는데 사실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그쵸. 가는 게 뭐 그게 진짜 국가가 독점을 했으면은 LTE가 나오고 4G, 5G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긴 그냥 해요. 우리는 그런 경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AT&T가 우리 이제부터 5G 간다 하면 그날부터 5G를 가는 거고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됐겠죠. 네. 그리고 미국은 전력 회사가 전력 발전 회사들 우리도 뭐 쪼개긴 했지만 전력 발전 회사가 엄청 민영화돼 있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막 이런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쪼개기 자체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반독점은 이득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다시 빅니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